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디지털 공간의 장소성 분석을 발표할 메타택시팀 박성우, 이경희, 양서연, 이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저희 조원들이 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위험을 열심히 봤습니다. 저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게임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네, 저희 조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디지털 공간이라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게임, 인터넷, VR 공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좀 실제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간은 우리 생각보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자면 저렇게 해변이나 영화관 등 인공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좀 디지털 환경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정의 진리 2강 공간과 장소 동영상 강의에서 대부분의 장소성 개념들이 물리적 환경에만 한정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환경도 공간과 장소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디지털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장소성 형성의 관여 요인에 대해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의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장소성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비슷한 장소성을 지닐까요? 저희 조의 주제는 여기에 대한 대답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조는 여기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물리적 공간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유클리드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임의의 공간을 XYZ의 절대적 좌표로 표현하는 데카르트 좌표계로 표현됩니다. 임의의 공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실제 않은 공간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이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와 대응하는 공간적 규정과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간적 규정과 원리는 차원성, 연속성, 밀도라는 미상학적 규정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과는 다르게 논리적인 공간입니다. 또는 가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성 요소 또한 원자가 아니라 0과 1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를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 또한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상학적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차원성입니다. 디지털 공간도 네트워크에 고정된 프로토콜을 사용한 주소 체계로서의 차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원자 대신 비트 정보의 여속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크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즉 밀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공간에 따라서 디지털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다르게 논리적 공간에 속하지만 물리적 공간과 비슷하게 위상학적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실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소라는 개념은 물리적 공간을 가졌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도 물리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등한 공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물리적 공간이라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디지털 공간도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디지털 공간을 장소가 아니거나 장소와는 다른 것으로 구분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성의 구성 요소로 외관, 활동, 의미를 제시합니다. 렐프는 개인이 특정 장소에서 느끼는 장소감이 물리적 공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공간을 장소성이 없는 무장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소감이 물리적 공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렐프의 주장을 본다면 물리적 공간의 특징적 형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디지털 공간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전통적 개념의 장소와는 다르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새로운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인간들의 특징적인 활동이 발생하고 그게 누적됨을 통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가 한데 어우러져 다른 곳과 다른 차별성 있는 그만의 장소가 생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디지털 공간도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는다는 뜻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마크 오제는 렐프와 달리 전통적인 장소는 사라지고 비장소만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장소는 공항, 은행, 쇼핑몰, 영화관 등의 관계와 역사성, 정체성이 부재한 장소 아닌 장소 혹은 정이 내려진 인문학적 장소 혹은 인류학적 장소가 아닌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볼토와 그루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공간과 관련해서 비장소를 사이버 스페이스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바탕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사실 오제가 주장하는 비장소와 유사한 기능을 지닙니다. 다만 오제는 실제 세계에서 장소와 비장소가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비장소는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공간이 장소 또는 비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디지털 공간을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를 HCI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I는 직역하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과 컴퓨터 기술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HCI에는 여러 가지 하의 분야가 있지만 저희는 디자인의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디지털 공간의 형성에 관여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각각 장소성 형성 요소의 외관, 활동, 그리고 의미에 대응된다고 보았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성, 관계성, 역사성의 특성을 띠며 장소감을 형성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세 가지 특성이 각 디자인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공간에는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레이아웃이 존재합니다. 이를 디자인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하는 순간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이는 현재성을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전 과정은 여러 화면들의 통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은 비장소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과정은 정착하고 교류하는 장소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랙션 디자인입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은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어디로 유도할지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 속에서 특징적인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더라도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공간에 대한 체험이 달라집니다. 이는 사용자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장소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비장소로 규정되는 은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스는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사실 물리적 공간보다 개인화된 특성이 강조되기가 쉽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서 은행 업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앱을 빠르게 서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도과 유사성이라는 비장소적 특징이 강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토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것과 차별화된 더 감각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고 사용자와 대화하는 듯한 인터랙션으로 소통하는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을 고려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장소적 특성이 사용자에게 딱딱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한 결과 장소적 특징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UX라고도 씁니다. 체험 전반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얻는 주관적인 경험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연결 오류가 뜰 때 그냥 빈 화면 대신에 이런 화면을 뜨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처럼 공룡이 좀 펄쩍펄쩍 뛰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공룡 게임은 사용자가 인터넷 오류에 화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장소의 관계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공간은 장소가 아니듯이 모든 디지털 공간이 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공간이 없더라도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디지털 공간은 장소가 될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문장은 에드워드 렐프가 제시한 장소성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를 디지털 공간으로 바꾸어 대입시켜 보면 디지털 공간의 인터페이스와 함께 인간 컴퓨터 간 상호작용으로 인터랙션이 발생하고 데이터의 누적을 통해 생성된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발생한 의미가 어우러져 다른 곳과 다른 차별성 있는 그곳만의 그 장소의 본질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공간에서의 장소성 형성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무신사는 온라인 통합 쇼핑 플랫폼입니다. 현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만큼 그 잠재 가치가 큰 기업이죠. 무신사는 오프라인 공간의 쇼핑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쇼핑몰은 마크 오제의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비장소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몰은 고정된 위치와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획일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용자에게 특정된 경험을 선사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무신사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디지털 공간의 장소적 요소들을 UX, UI, 그리고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입니다. 큰 장소적 요소는 없지만 사용자의 성별이나 기호에 따라서 무신사나 무신사 이 두 공간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쇼핑몰이므로 여기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남들이 어떻게 코디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코디와 브랜드 스냅이라는 섹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상세 페이지의 구성과 코디 스냅 등의 인터랙션 요소들은 단순히 구매라는 금전적인 요소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직접 코디나 스냅을 업로드하고 혹은 남들이 올린 코디와 스냅을 자신의 패션에 적용하면서 추가적인 정보의 주고받음을 형성하는 것이죠. 또한 사용자의 구매 내역과 입력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상품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서 개인의 공간 체험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역시 장소성 형성 요소의 활동에 대응하여 관계성을 형성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디와 매거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최근 패션 트렌드와 런칭 정보들을 먼저 접할 수 있는 마치 오프라인의 서점 잡지 코너나 패션쇼 혹은 쇼케이스 등 기존 대면 장소를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이 섹션에서 사용자는 매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잘 짜여진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그리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무신사라는 디지털 공간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합니다. 긍정적 요소인 쇼핑 목적이 아닌 정보 습득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런 매거진이나 코디에 방문하고 멈추고 확인하고 댓글을 공유합니다. 쇼핑몰이면서 작은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위한 기능이기도 하면서 공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이끌어내 이후의 재방문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디지털 공간의 장소성 형성을 논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공간의 장소성을 논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장소성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연자 관점의 설계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핸드폰 속 앱, 컴퓨터 속 웹과 프로그램, 그리고 물리적 공간 속에 스며든 키오스크까지 모두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이 장소성을 가짐을 인식한다면 보다 섬세한 설계와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디지털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장소성에 대해 논의하는 학문 분야와 HCI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보다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간과 장소라는 인문학적 사유가 보다 나은 디지털 공간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지요? 고려대학교 자율정의진리가 주관하는 알파고 코기토 토론단칭을 맡은 사회자 윤창식입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지난 3월 AI 호스피스에게 수백억 대 자산을 장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위 사안에 대해 각 분야의 입장과 논지를 비교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을 위해 관련 분야 세 전문가 패널분들과 시민대표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선 시민대표 김지현 패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패널로 고려철학회 박지민 패널, 고려로펌 고승현 변호사, 고려심리상담연구소 최현승 패널 모셨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대표께서 우리 사회가 공책한 문제에 대해 우려들을 제기하시고 이에 전문가 패널께서 응답하시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자유로운 소견의 공개가 보장되며 약 15분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민대표님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패널님. 우선 시민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참석하신 패널분들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히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측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한 이상의 존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나 의식같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인간성을 지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이질적인 존재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한 것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인간과 AI의 연구를 확실히 구분지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지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I 호스피스의 유산 상속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권이나 노동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보안상의 허점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인 대비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인공지능에게 느끼는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AI 호스피스 상속권을 인정하는 데는 아직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공지능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선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듭니다. 그건 저희가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토론의 주제는 AI 호스피스의 상속 문제니까요. 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AI 호스피스의 상속권에 대한 온전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갖춘 존재라고 확신할 수 없고 이에 시민들이 심리적 거부감을 느낀다는 점, AI 호스피스의 상속권을 인정하기는 아직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점, 인간의 권리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점, 이상으로 시민대표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에 답변할 전문가 패널 중 심리학 패널부터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 전문가 최현승입니다. 앞서 시민 대표분께서 인간성이나 어떤 심리적 거부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과 같은 부분에서는 일탈의 경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외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의 통념과는 색다른 전공이신데 구체적인 예시나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2006년 로이터 통신기자 조엘 로스스타인이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인간과 로봇의 감정적인 교류에 대한 흥미로운 인터뷰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전정의 군인들은 로봇에 대해서 고마움과 애틋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로봇의 경우 인간 형성과는 거리가 멀었을 텐데 그게 다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그렇죠. 또 현대 심리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심리 상담을 많이 진행하기도 해요. 가령 대화형 인공지능의 워봇의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사용자들의 우울 증상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사람들은 꽤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AI 호스피스 역시 인간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 임상 사례에서는 예상과 달리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 차갑지는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사실상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불쾌한 골짜기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계세요,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흥미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던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인공지능이 호스피스나 상담소처럼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과 인공지능을 인간의 근접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꽤나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자로서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동일선상에 설 날이 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전문가님 앞에서 철학적 지식을 가져오기 약간 민망하지만 악셀 호네트의 인정 투쟁론에 의하면 사회관계는 상호 간에 끊임없는 인정 교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네, 과거 여러 인종 간 인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평등을 지향했던 것처럼 인간과 인공지능도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면 둘이 공존할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분들께는 여전히 의견 대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여쭤보자면 인종우월주의 극복이라는 역사는 결국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간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AI 호스피스를 비롯한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조금 이질적이고요. 꼭 인공지능이 인간과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연구 결과를 빌려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영혼이라고도 불리는 고유하고도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약 800억 개 이상의 뉴런들과 호르몬 등의 생물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고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를 모방한 전기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과연 다른 존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인정받을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는 거죠. 기능적인 구조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큰 차이가 없다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본질로 돌아와서 AI 호스피스의 유산 상속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신다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저는 AI 호스피스의 유산 상속 역시 앞과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AI를 동일선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AI도 우리에게 인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그들이 받게 되는 유산 역시 정당한 게 아닐까요? 예,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 다음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기능적인 구조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합당한지를 보지 않고 인공지능의 공존의 시대가 찾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발언하셨습니다. 이상 심리학회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국 철학계 소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철학계 박지민 패널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아까 시민 대표께서 언급하셨던 노래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침범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철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해당 사례는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꽤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사례라서요. 인간의 고유성이 무엇에서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사에서 언제나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현대에도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번 사안도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지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데카르트가 인간만이 방법적 회의를 통해 제일 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 것 역시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간의 관찰로 인공지능 역시도 방법적 회의를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해서는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판단의 키워드는 자율성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아직 인공지능에는 인간과 같은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대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가져야만 주체가 행위를 할 권리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기 마련이니까요. 명쾌하지만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성의 의미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하죠. 사회자님께서는 자율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저는 자유의지라는 의미가 먼저 와닿는군요. 훌륭하신 답안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모호한 이유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공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 행위 주체라는 의미에서 autonomous agent라는 자율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자율성은 자기 원인성이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자기 원인성이란 스스로가 세운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타율에 의해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로부터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원인성을 인공지능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은 자기 원인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과 같은 이상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AI 호스피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의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호스피스는 인권에 부합하는 권리를 받기 어려운 존재이기에 상속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 박지민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분야별로 다르게 정의되는 자율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음으로 철학에서의 자율성은 곧 자기 원인성에 기인하며 인공지능은 이런 관점에서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라는 점, 따라서 AI 호스피스 상속은 불합리하다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철학 패널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승윤 변호사 패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법조인 입장으로서 인공지능과 상속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제게는 그 질문이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로 들립니다. 지난 2017년 유럽 의회 결의안을 살펴보면 전장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할 명분이 이미 제시된 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법인격을 부여하는 대상은 여지껏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자연인에는 인공지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꽤나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어째서인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던지요? 법인이란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실체가 없는 추상제입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행법상 모순이 생깁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사회적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공지능 소피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법인격을 부여한 셈이죠. 그럼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견해로는 인공지능을 동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인간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동물의 법적인 지위를 보통의 물건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통의 측면에서 인공지능 또한 동물의 지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대표분께서 제기하신 인공지능의 시민 권리 위협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도 이미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개발자조차도 그 행동의 결과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인공지능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등 시민들의 권리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도 지울 수 없죠. 이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물론 법인격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한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 또한 아니기에 일자리 침범에 대한 우려도 과도기적인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 발달과 원활함에 따라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정도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의 권리 신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시민 권리 보호의 측면도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법인격이 부여되더라도 인간과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시로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제 같은 복지는 자연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법인에 적용되는 복지와 자연인에 적용되는 복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만약 AI가 법인격을 가지겠더라도 차등성을 가지겠군요. 네, 아마 인공지능이 탑재한 알고리즘의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 능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에 따라 책임 소재의 범위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묻기 위해서는 우선 인공지능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 인공지능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 지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법적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자연인의 권리에 대한 차등이 있으며 이미 법인격을 부여한 선례가 있다는 점, 이상으로 법조계 패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중분들은 위 사안에 대해 어찌 생각하신지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지라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청중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청중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실천적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이번 자율정의 진리 발표대회에 참가한 일석이조 팀 발표자 조광현, 김나훈입니다. 자료조사는 발표자 둘을 포함한 정서영, 김현호, 황교안 학생이 함께 참여했고 PPT는 정서영 학생이 분담했습니다. 지난 자정진 1강에서 알파고와 코기토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의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1강이 윤리적 문제에 접근했다면 저희는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본 데이터는 인간으로부터 생성된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저희 발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편향성과 연결됨을 발견하여 조원별 전공을 고려해 크게 사회, 과학, 의료의 세 부분을 분류하였고 결론에서 종합 고찰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인공지능을 이같이 정의합니다. 즉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지능적 추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용은 현재를 비롯해 미래에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편향성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편향성이란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가치관을 통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편향성은 흔히 객관적 판단만을 한다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에도 발생한다는 것이 저희 발표의 주된 요지입니다. 알고리즘 편향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휴먼 바이어스는 데이터에 인간 편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조사자는 대개 자신의 믿음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하며 그의 입장에선 자료들이 겉보기에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히든 바이어스는 알 수 없는 숨겨진 편향으로 알고리즘의 비가시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데이터 샘플링 바이어스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발생하며 데이터 간의 우위를 선정하고 자료를 맥락에 상관없이 지정된 값으로 일정히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롱테일 바이어스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편향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합니다. 마지막 인텐셔널 바이어스는 해킹과 같이 의도적으로 부여된 편향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준비 단계에 자료 과부하, 객관적 데이터 부족 등 편향 문제가 다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까요? 사회 분야에서는 알고리즘 편향성이 사회적 차별 심화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례로 지난 토비얼시 교수가 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은 범죄 발생 지역을 저장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순찰을 집중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에만 순찰을 집중시켜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과거 기록으로만 판단하는 것일 뿐 현재나 미래에 어디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적이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알고리즘 편향의 대표적 예시로 아마존의 채용 도구를 들 수 있습니다. 채용 도구는 지난 10년간 과거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알고리즘이지만 과거 남성 지배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여성 편향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에코 챔버와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에코 챔버는 알고리즘이 개인이 선호하는 콘텐츠만을 추천하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추구하는 편향성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논의는 맞춤 정보가 마치 거품처럼 개인을 가두게 된다는 필터 버블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편향 문제가 설계자 취향만을 위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편향이라는 거품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법적 의사결정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됩니다.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과 알고리즘의 판단 과정을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비가시성으로 인해서
비가시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전 규율방안과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납득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분야의 편향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시는 도표는 2010년에서 18년까지 데이터 분석 결과 국가별 인공지능 편향에 대한 연구 역량이 성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이 낮을수록 GDP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수준 차이가 인공지능 편향 주제에 관한 연구 역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사회적 지표들이 편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알고리즘 편향 자체와도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인공지능이 자주 사용되지만 지금은 이러한 요구와 관련지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딥러닝을 활용한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생성 모델은 딥러닝 덕분에 복잡한 기계공학적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생성 모델은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한 후 이 학습한 확률 분포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해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GAN이 있습니다. GAN은 생성기와 판별기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 생성기는 판별기를 속이기 위해 가짜 설계를 만들어내도록 학습하고 판별기는 생성기가 만든 가짜 설계와 진짜 설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판별기가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즉 기존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설계를 생성기가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한다면 생성기를 통해 기존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설계들을 무한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 GAN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생성 모델도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향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휴먼 바이어스입니다. 휴먼 바이어스는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본질적으로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또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롱테일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면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성 모델에서는 특히 다량의 과거 설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곳은 비교적 자본이 많은 대기업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롱테일 바이어스를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격차는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점차 더 극화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롱테일 바이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결합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설계자가 목적과 제약 조건의 종류와 레벨을 정리해주면 수만 가지의 위상체적 설계안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병렬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선 GAN의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판별기가 학습할 데이터 양을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과학에서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처럼 여러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구급차라는 것인데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최적의 위치에 있는 구급차를 배치하여 최적의 루트를 통해서 병원에 조달하는, 그래서 환자의 사망률을 최소화시키는 점에서 인류가 관리하지 못했던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상의학인데요. MRI, 단순 X선과 같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최소화지 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오진의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수술 로봇과 같은 경우인데요. 인간과 협력하여 수술 로봇이 직간접적으로 수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술 로봇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효용이 있지만
이 수술 로봇은 기술적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덕적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하여 의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자면 의료 데이터에서는 롱테일 바이어스라는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맥박 승소기와 휴대용 산소 포화기 측정기인데요. 맥박 승소기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데이터의 기준은 백인 환자입니다. 이에 흑인 환자에게 사용할 때 의료적 편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옆 사례 같은 경우에도 성편향적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비상보충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와 통계학적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치료가 발생하고 이러한 잘못된 치료가 또다시 축적이 되고 또다시 악순환이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의료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미비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나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지를 마련을 해야 하고 그 기준을 바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요. 목적이 정확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한계 및 과정이 정확해야 되고 편향성을 명시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편향성을 꾸준히 검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편향성을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요. 편향성을 우리가 과연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집단 편향성과 데이터 객관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모집단 자체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았고 알고리즘 상으로 이를 해결한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편향적이지만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문제가 생기죠. 그럼 모집단 자체를 편향성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데이터가 비편향적일 수는 있어도 비객관적이기 때문에 사회 공리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는 인간이 편향적인데 인공지능이 객관적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편향성의 자기 모순적 성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다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편견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적, 제도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고 그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구별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아키나스와 리플, 페어런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에키나스 경우에는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모두가 검토할 수 있게 하였고 밑에 두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편향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우리가 시각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편향성이 있는 분야에 조금 더 투자를 하여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면 인류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편향성을 완벽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항상 편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란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정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의 정의, 너의 정의가 합쳐서 우리의 정의가 되고 세계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있다면 세계가 합쳐져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새로운 편견의 식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나도 많고 해결하기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